제목 보시게 되면 1번부터 저부터 더 어떻게 다 해요, 그렇죠? 총 3파트입니다. 크게 지금 갖고 계시는 자료집과 조금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앞파트는요, 지금 김창훈 선생님께서 진행하셨던 것에 대한 간단한 정리, 한 복습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전북 지역 정시 전형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정시 준비할 때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들을 갖고 한 번씩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익숙한 것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흐름만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인원수 졸업생들이 증가하고 있다가 약간 주춤합니다. 그렇죠? 더 이상 졸업생들이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내년에 조금 더 2028이 되면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학생들이 많이 올려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16만 명을 더 이상 넘지는 않을 것 같이, 그렇죠? 예상이 되죠. 전반적인 인원수를 보시게 되면 수능 전체 인원들이 2024년을 기점으로 점점 어려운 과목에서 쉬운 과목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교육학과에선 여전히 생생통이라는 말을 통용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생활과 윤리, 확률과 통계, 이 세 과목을 통해서 재수한 학생들의 시간을 좀 절약하자라는 게 있었고요. 실제로 25년도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다시 언어와 매체가 감소하고 합법과정문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미적분이 감소하고 확통이 증가되는 모습들, 더불어서 보시게 되면 사탐 인원이 51%, 58%, 60%, 그리고 사회 하나, 과외 하나, 일명 우리가 사탐런이라 불릴 수 있는 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점점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수능입니다. 아마도 내년까지는 이 모습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새로운 2028 되기 전까지는 이 모습이 지속되는 게 반복되지 않을까. 실제 사탐론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린 통상적으로 미적분을 하는 학생들은 과학을 하는 학생은 이과 학생들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미적분을 하는 학생 중에 사탐을 하는 학생들 15.5%에서 지금 28.8%니까 약 2배 정도 늘었죠. 그리고 미적분에 사탐 하나 과탐 하는 학생들도 14.4에서 31.3이니까 2배 정도 늘었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올해만의 문제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보시게 되면 작년에는 8.1에서 15.5, 여기서도 2배 늘었으니까 재작년 대비 올해는 약 4배가 늘은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사탐 하나 과탐 하는 학생들이 3.1%였습니다. 근데 이게 4배가 늘어서 14.4%가 되었고, 거기서 2배가 늘은 거니까 2년 전에 비해서 8배가 늘은 거죠. 사탐론이라는 것이 엄청난 가속화가 됐다는 건 아까 김창훈 선생님 강의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원수 대비 사탐 인원수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등예당 연구의 자료를 한번 보시게 되면 좀 명확합니다. 2025년도 수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미기과라고 합니다. 그냥 오리지널 이과들, 국미기과 학생들과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국수탐 아이들을 보시게 되면 실제 점수가 교차되는 지점이 딱 보이시면 360점대에서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360점에서 380, 우리가 표점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390점이 연고대 끝라인이라고 한다면 390점부터 360점 라인 때 보면 저 파란색 선이 어느 정도 많이 차지돼 있죠. 걔들이 문과 쪽으로 넘어오는 일명 문과 침공이 어느 정도 가능했던 구간들이 지금 보시게 된 제가 요 라인입니다. 요 라인. 그렇죠? 근데 2026년도를 보시게 되면 국미기가 오리지널 이과 애들이 18.8%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 앞에 살짝 돼 있고 점수 교차 지점 자체가 이미 390점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문과 침공 자체가 어렵겠죠. 그냥 자기는 자기 꼴로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문과 침공이라는 말 자체가 좀 잘못될 수 있지만 요새는 지정 과목이 없다 보니까 역으로 이과 침공도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문과들이 그동안 당했던 걸 갖고 우리도 니들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문과랑 이과랑 개념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황이 굉장히 많이 변한 상황이다. 그래서 국수탐, 일명 우리가 사탐 하나든 확률 통계든 어떤 걸 듣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아까 앞에서 보는 것처럼 표점 높은 사람이 이기는 그런 전략 싸움이 되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말씀하셨던 것이니까요. 우리는 하나씩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표점 얘기를 하셨죠. 표점이라는 건 내 점수가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상대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40점이 기준이 되어서 140보다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인 난이도가 올라간 것, 그리고 140보다 떨어지게 되면 전반적 난이도가 떨어진 것.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도 수능 보시게 되면 134니까 140보다 떨어졌죠.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았고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던 시험이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147점입니다. 140보다 높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확보가 되었고 어느 정도 상위권이 분류가 되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아이디어고, 두 번째는 만점에서 1등급 컷에 해당하는, 즉 4%가 몇 칸으로 나누어져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깔끔하게 분류가 되거나 혹은 거기서 구분이 되어야만 원서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야 그리고 1등급 컷이 1등급의 4%가 여러 개로 나뉘잖아요. 그럼 2등급이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자, 수학은 항상 거의 140이었죠. 아까 김창호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수학 139가 과연 쉬웠던 거냐? 아까 말씀드렸죠. 140이 기준이라고. 그럼 139는 140과 유사하니까 비슷할 거다. 근데 작년 수학과 올해 수학은 느낌이 다르죠. 작년 수학은 140에 131이니까 4% 1등급 구간이 4칸으로 9칸으로 갈렸고 올해 같은 경우는 139 그거보다 하나 작은데도 불구하고 11칸으로 구분됐습니다. 그럼 당연히 2등급이 위축되겠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2025년도와 2025년도 수능을 보시게 되면 국어를 못 본 아이들은 수학을 보존하면 되고 수학을 못 본 애들은 국어를 보존하면 표준 점수가 합해하면 거의 비슷한 점수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수학을 다 만점 맞았다 할지라도 국어로 넘어오시게 되면 1369명이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게 되면 굉장히 국어가 많은 키를 갖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의할 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학 2등급 라인을 보시게 되면 127에서 124 총 4칸 안에 7%가 들어갑니다. 자, 숫자적으로 봤을 때 4% 인원수가 많습니까? 7% 인원수가 많습니까? 7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4%는 11칸으로 구분해 놨고 7%는 4칸으로 구분됐다니까 동점자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에서 정시 상담을 하시거나 혹은 정시를 쓰는 학생들 중에 수학이 124점인 학생들은 자기 위에 굉장히 많은 인원수 약 2등급 내에서도 2만 명 가까이가 내 위에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냥 그런 말도 해요. 수학 미적 88은 천하무적이라는 말도 합니다. 이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수학에서 미적 88이라면요. 아까 쫄지 말고 진짜 과감하게 쓰셔도 될 정도로 의외로 표가 없습니다. 저 뒤에서 제가 조금 우리 지역 걸 한번 성적을 설명해 드리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확통 때문에 전반적인 점수가 주저앉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확통 아이들이 대부분 다 1등급에 있는 점수들이 한정돼 있습니다. 이미 거기서 8점 정도가 벌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요. 3.11%. 우리 지역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11%가 되게 되면 어떤 걸 겪었냐면요. 2024년도에 4.71%가 되고 난 다음에 굉장히 학생들이 수능 최저를 제대로 못 맞췄고 그 맞춘 것들 때문에 학생들이 대거 재수 선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5년도에 재수생이 늘어난 것도 어느 정도 한몫합니다. 물론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기존에 다니고 있던 학생들이 많이 나왔던 것도 있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저기 영어에서 주저앉았던 아이들이 나왔던 것도 같이 한몫을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다시 3.11%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겁이 납니다. 지금 전북대학교 의대 수시 전형이 발표됐습니다. 예비 번호가 지금 2번까지 돈 상태에서 최초 합이 제가 확인한 번호는 2점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 번호 2번까지가 제가 알고는 2.1인가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4번까지는 갈 것 같긴 한데 이게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2.7까지 빠졌습니다. 수능 최저가 너무 높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수능 최저가 높은 거를 맞추는 것도 그나마 영어였는데 작년 같은 상황이 작년에는 4.5가 되어서 그나마 맞추는 게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10명이 늘었었지만 올해는 그거보다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3.11이기 때문에 올해도 좀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싶은 생각은 좀 있습니다. 탐구는 아까 우리가 국어와 수학이 140점을 기준으로 했던 것처럼 탐구는 반을 짝 자르면 70점입니다. 70점보다 높냐? 70점보다 낮냐?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70점보다 낮으면 68이니까 보니까 만점자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그만큼 위에 학생들이 뭉쳐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표점을 보고 난 다음에 대략 이 시험의 난이도나 혹은 학생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한 가지 주의할 것은 2025년도에는 지금 보시게 되면 8과목 중에 2과목을 제외한 나머지가 70점, 즉 변별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었고 나머지 2과목에서는 변별력 확보가 안 됐었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70점을 넣는 게 절반입니다. 절반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탐을 선택했던 애들 그만큼 변별력 확보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탐 과탐이 합쳐졌을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생깁니다. 다만 상위권 대학일수록 과학을 선택해서 가산점이 붙는 게 있죠. 물론 전북대학교도 가산점 과학을 선택했을 때 10% 가산점이 붙는 과학교육 계열이 있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금 우리가 노려야 되지 않을까. 사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도에 보게 되면요. 전체 과목 중에 사탐이 기껏해야 70점이 넘은 게 3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오히려 2개 빼놓고 다 70점 넘었죠.
그럼 무슨 일이 생기냐? 이런 일이 생깁니다. 2024년도 보실게요. 2024년도 과학은 전체 과목의 평균이 71이었고요. 71.75, 사회는 67.2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탐을 하나 선택했을 때 기대될 수 있는 값이 71.75였고 사탐을 선택했을 때 기대되는 값이 67.7이었으니까 과탐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144가 되는 거고 사탐 두 개를 하게 되면 7, 20, 산수 선생님입니다. 134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적으로 높았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성적을 갖고 있는 애들이 문과 성적이 좀 낮으니까 애들이 과감하게 밀고 들어갔던 문과 침공이라는 개념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랬던 것이 2024년이었는데 25년도를 보시게 되면 점수가 비슷해졌죠. 그러니까 이제 니들은 니들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갈 거야 라는 개념이 나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사탐 점수가 아주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조금 높습니다. 이러면 애들이 더 선택 안 하겠죠.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는 정말 무서운 단어긴 한데 내년에는 선생님들이 그런 말도 합니다. 야 이러다가 90% 사상 가는 거 아니야? 하게 되면 상당 애들이 없으니까 당연히 과탐한 애들은 등급 인원수가 안 나오잖아요. 일명 대마불사라고 인원수가 많아야 등급도 많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부분은 좀 겁이 나긴 합니다. 다만 상위권에서는 어쩔 수 없이 특히 메디컬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수생들이 올려오게 되면 오히려 표점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학생들이 시험을 잘 보기 때문에 그렇죠. 표준 점수가 떨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고 있습니다. 중등진학연구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표를 보여드리는 건 저 뒤에서 우리 지역도 한번 보실 겁니다. 2025년도에 26년도 보시게 되면 앞에는 비슷한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320에서 360점에 해당하는 저 붉은색의 뾰족뾰족 올라갔던 애들 있죠. 걔들이 2006년도에는 뒤로 밀려서 여기인데 이 파란색 이렇게 들어온 거 보이십니까? 그렇죠? 약간 뒤로 밀렸잖아요. 왜 밀렸을까요? 확률 통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률과 통계가 생각보다 표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고 영어가 전반적으로 여기는 표점이니까 영어가 드러나진 않겠지만 확률과 통계가 표점이 많지 않았고 실제로 이 부분의 아이들이 주저앉은 것들이 이렇게 뒤로 나타나는 대신 앞에 이 앞부분의 애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보이게 되죠. 뒤에서 한번 보이겠습니다. 복습입니다. 복습. 앞에서 했던 것들 머릿속으로 잘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전체 195개 대학이 있습니다. 수시 195개 대학, 정시는 195개 대학 똑같겠죠. 그런데 가나 다군을 합하게 되면 많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한 대학이 가군과 나군과 다군에서 나눠 뽑는 것이 일상화되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또 하나는 다군이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뽑겠습니다. 122에서 갑자기 130까지 올라갔어요. 과거에 우리 선생님들이 쓰실 때는요. 다군은 버리는 카드였습니다. 다군은 있지만 없는 거야 하고 그냥 쓰고 말았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다군도 하나의 전략 카드가 되겠죠. 나군은 확실히 대학이 많은 만큼 인원수가 많을 겁니다. 인원수가 많다라는 건 저 중에서 아이들한테 안정이나 이런 걸 하셔야겠죠. 나군에다가 공격적으로 쓰는 건 조금 불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군이나 가군의 안정을 하는데 오히려 주력은 나군에 놓고 가군과 다군을 이용해서 원서를 구성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치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군, 나군, 다군이 포함하고 있는 선발하고 있는 대학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 나군의 웬만한 교대들과 서울대가 버티고 있고요. 가군의 고려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음악대학이 나군에서 선발하기 때문에 가나로 되어 있는 거지 실제 연세대학교에는 모든 과들은 전부 다 가군에 선발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건 밑에 겁니다. 가나다군을 선발하는 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좀 이름 좀 들어봤다 싶은 건 다 있죠. 건국대, 그렇죠? 성균관대, 중앙대, 시립대, 한양대, 이대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가나다군 선발합니다. 이제 대학들은 자기들이 필요하게 되면 선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분할 선발은 아닙니다.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한 8년 전쯤에는 하나의 학과를 두 개의 군에서 나눠 뽑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분할 선발은 그래서 똑같은 과인데도 불구하고 가군에서의 경쟁률과 나군의 경쟁률이 입결이 달랐던 현상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대기업에서 금지를 시켰고요. 학과만 가능합니다. 학과만 나눠서 뽑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학들은 학과를 분산시켜서 자기들이 원하는 아이들을 뽑기 위한 전략들을 세우겠죠. 자, 아까 말씀하셨던 겁니다. 학생부 반영대학. 제가 보기에 학생부 반영대학이 늘어나는 것은 2028을 대비하기 위함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28이 되기 위해서 우리 평가원이나 대기업 사람들이요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평가원에 있는 사람들의 100%가 박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들이 머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묵묵히 연구를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정책을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전략상 2028에 완충을 하기 위해서 올해 나왔던 것을 그리고 내년에 할 때 점점점 학생부가 정량이든 정성이든
수시든 정시든 학생부를 반영하는 곳들을 점점 늘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갑니다. 일단 올해는 여기까지도 마무리를 짓습니다. 가령 연세대학교 잠깐 예를 들면요. 연세대학교는 1000점 만점 대학입니다. 1000점 만점 대학인데 950점이 수능 성적으로 환산되고 나머지 50점이 내신 성적으로 환산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아주 엉망으로 보지 않았다면 대부분 48점 정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준하는 내용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나머지 나오는데 주로 연세대학교 들어오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2사 저 방송이 찍고 있어 안 찍네. 진학사 같은 경우는 보통 학생들 들어온 학생들이 대부분 49점입니다. 그래서 연대 같은 거 쓰실 분들은 한 번쯤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택 과목 지정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과 하면 미기, 과탐, 그렇죠. 근데 이제는 이과임에도 미기, 과탐 고정이 없어요. 서울대는 고집을 하죠. 왜? 그래요. 서울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머지 대학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미기학, 수학에 상관없다, 사과직, 일명 직탐도 우리는 받아주겠다라는 게 88개 대학에서 96개 대학으로 늘었고 한창 더 넘기게 되면 이제 미기학 사과, 일명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시험에 대해서는 80개 대학에서 107개 대학으로 확연히 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학생들이 어떤 하나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것들은 없어진 것 같아요. 물론 대학별로 특정 과목을 고정짓기도 합니다.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 중에 굉장히 좋은 대학 하나 있죠, 그렇죠? 자기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 대학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가산점을 주거나 혹은 메디컬 같은 경우는 과목을 고정시켜 놓기도 합니다. 물론 메디컬은 그렇게 고정시키기도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가산점을 주는 대학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수학을 확통을 선택하니까 미기를 선택하는 학생들은 가산점, 그리고 사탐을 보고 시험을 들어오니까 과탐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가산점 이렇게 주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미기 같은 경우는 10%를 주게 되면 굉장히 확연한 차이가 납니다. 3%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과탐의 3%는요 1.2점에서 1.3점밖에 안 돼요. 두 과목 해봐야 2.6점. 그래봐야 탐구 한 과목이죠. 만약에 사탐으로 했고 두 문제 정도 더 맞췄다. 그러면 사실 가산점이 무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얘기는 가산점을 높여라. 그래야 아이들이 과탐으로 돌아온다. 근데 과탐 공부하는 양이 2라고 놓는다면 사탐 공부하는 양, 사회 과목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사탐을 공부하는 양은 보통 1.2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사탐으로 넘어가는 영향력이 좀 있겠죠. 그래서 되게 무서운 데는 이런 데입니다. 경희대, 정말 무서운 대학이죠. 뭐라고 했습니까? 변환 표준 점수 4점 플러스. 4점을 주면요, 이건 10% 정도보다 좀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탐 본 애들이 이과를 쓰는 순간 어느 누구도 덤비지 못한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한 10%를 줘야 2점이 조금 더 넘어가게 되고 두 과목 하게 되면 4점이 넘어가는 거니까 오히려 한 10% 가산이 되어야만 학생들이 아무래도 선택 과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까. 한번 과목들은 한번 흐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습입니다. 우리는. 자, 메디컬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 지역만 보고 갈게요. 전북대학교 보시게 되면 28 플러스 28대 있죠. 무슨 뜻입니까? 지역인재 28, 일반 전형 28이니까 이렇게 숫자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한테는 크게 없습니다. 자, 대입 전형 한번 보실게요. 전체 인원수 아까 우리가 뭐랬죠? 나군에 애들 많다고 그랬죠? 실제 여기도 보니까 나군이 51.9. 메디컬조차도 나군에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네요. 인원수는 작년보다 좀 줄었습니다. 2,828명에서 2,333명. 의대 증원이 줄어든 것만큼입니다. 그렇죠?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의대 정원은 줄어든 게 아니죠. 그렇죠? 의대 정원은 줄어든 게 아닙니다. 의대 정원은 그대로 있어요. 모집 인원이 감소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모집 인원이 감소된 상태로 돼 있고 2027에 관련돼 있는 시행 계획상에는 2,000명이 증원된 상태로 메디컬은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죠? 내년에 아마도 모집 요강이 나오게 되면 다시 모집 인원이 줄어든 상태로 나오게 될 것이고 아마도 모집 2,000명이 증원된 게 2028쯤이나 2029에 시행되는 지역 의사제에다 이 인원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조심스럽게 해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2,000명이 정원으로 들어오진 않습니다.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건데요. 15개 대학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보통 그냥 옛날에 이런 식의 그림을 많이 썼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연세대 쓰고 서울대 쓰고 어떤 학생이 정말 자기는 바람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군과 나군에 정말 좋은 대학을 썼다면 다군에는 기꺼이 제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겠습니다 해서 가군에 연세대, 나군에 서울대, 다군에 홍익대 이렇게 쓰는 애들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그룹핑이 같은 것끼리 원서를 쓸 거니까 보통 여기에서 만약에 연세대, 서울대 그리고 서강대를 쓴 학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서울대 붙었다. 그러면 연세대 하나 빠지고 서강대 하나 빠지는 거예요. 하나 붙을 때마다 두 자리씩 비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틀 속에서 서로 영향력이 너무 강하니까 하나 빠질 때 하나가 가게 되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묵묵히 다군을 지키고 있는 홍익대도 있는 겁니다. 나머지 대학들은 한번 보시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거니까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너무 빠듯합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진학을 시작한 다음에 연말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이 시기에 담임는 선생님들, 고3 담임는 선생님들은 이 시기에 다 뭐 합니까? 상담이요. 그래서 올해는 31일까지 끝나네요. 내년에는 1월 4일, 5일, 6일, 7일입니다. 그래서 좀 힘들긴 하니까 꼭 그 상담하실 때 담임 선생님에게 힘내시라고 꼭 덕담 한마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 과목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건 상대평가입니다. 표준 점수가 나오는 건 상대평가다. 국어, 수학 140 상대평가, 탐구 70 상대평가. 나머지는 등급이 나온다. 절대평가. 그렇죠? 그래서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변환 표준 점수 아까 말씀드렸었고, 변환 표준 점수 아까 말씀드렸었죠. 변환 표준 점수가 뭐라 했습니까? 잘한 애들한테는 높은 점수를 주겠다. 그렇죠? 이게 변환 표준 점수의 가장 기본이었죠. 근데 변환 표준 점수는 약간의 변칙이 있습니다. 자, 변환 표준 점수를 만들었다 쳐봐요. 기계식 변환 표준주 71.75, 71, 69.75, 68.68 돼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보니까 71.75, 71.75, 70.4로 해놨어요. 무슨 얘기? 100%랑 99% 똑같은 점수를 주겠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밑에 점수가 원래 기계식으로 만든 것보다 점수를 더 높여놨죠. 이렇게 되게 되면 100%, 99%, 98%가 되게 영향력이 서로 작아지겠죠. 원래 점수는 1, 2, 3인데 이 대학에서 1, 1.5, 2 이렇게 바꿔버리면 당연히 이 과목에 의해서 반영되는 점수의 영향력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걸 보통 그 사교육에서는 물보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면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연대를 한번 보시게 되면 68.35 그리고 68.52 원래보다 낮춰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한 급감마다 점수를 더 벌려서 탐구의 영향력을 높여놨다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불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조금이라도 높여놔서 한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은 애들을 뽑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원칙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게 변표고요. 자, 면표의 영향력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가산점이 붙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할지라도, 똑같은 100분위를 할지라도 생원, 화원, 다시 말해서 인문, 자연에서 인문으로 교차 지원할 때 인문 같은 경우는 가산점이 3% 붙으니까 화원, 생원이 65점에 97%, 68점에 99%라고 하면 원래 표준 점수의 변표에 의해서 67.39, 68.79인데 가산점 3%가 붙은 한지와 정법 같은 경우는 이 점수가 높은 69.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 상으로는 위에가 높지만 실제 환산 점수를 하게 되면 밑에가 높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표준 점수는 크게 자르는 거지만 실제로 이 크게 자른 걸 갖고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조금씩 변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꼭 표준 점수로 크게 금을 긋고 그 점수를 그 대학의 변환 표준 점수로 바꿔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게 그 대학 내에서 몇 등 정도 할까라는 수치를 찾으시기 위해서 앞에 언급됐던 것처럼 누적비를 활용하시든 누백을 활용하시든 활용하셔서 대충 금을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영어도 있습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 비율이 있고 가점이 있고 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되게 복잡하니까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서울대나 고려대는 가점 대학입니다. 감점 대학입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1등급에서 2등급 떨어지면 마이너스 0.5점이에요. 고대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점입니다. 그러면 반영 비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제 0.5점과 3점을 깎으면 돼요. 그런데 연대 같은 경우는 반영 비율이 11.1%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급가는 5점이지만 반영 비율을 집어넣게 되면 5.56점, 문과 같은 경우는 6.25점이 돼버립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냐? 자, 어떤 학생이 있어요? 영어가 2등급입니다. 점수가 높은 편이에요. 390, 한 50, 397 이 정도 되는 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영어 2등급이다. 어느 대학을 쓰는 게 가장 불리합니까? 연대겠죠. 그렇죠? 2등급일 때 제일 점수가 많이 깎이니까요. 물론 반영 비율은 나중에 해야겠지만 영어만 놓고 보자면 이런 식으로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대학들에 나타나는 점수도 봐야겠지만 이 대학이 이 점수를 어떻게 반영하느냐, 몇 번 비율로 반영하느냐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입니다. 우리 지금 빨리빨리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수능 영역 비율표 아까 말씀하셨죠? 표준 점수를 그냥 쓰는 대학도 있고
표준 점수랑 너 잘하니라고 변표를 쓴 대학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환산 표준 점수가 있고 백분위가 있습니다. 백분위는 아이들을 전체 표준 점수 나누는 걸 갖다가 백분위로 쪼개니까 똑같 비슷한 점수들이 뭉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을 좀 더 크게 하는 거고요. 여기 환산 표준 점수는 뭐냐면 일명 이런 겁니다. 만점 140에 내가 135를 맞게 되면 실제 점수 차이는 5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환산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140분의 135 곱하기 200을 해서 내 점수 차이가 5점이 아닌 더 작은 점수 차이로 바꾸게 되면 그 과목 다른 과목들이 그렇게 원래 점수 5점 5점 이런 차이가 아니라 이게 점점점 작아지게 되면 학생들의 점수를 합산했을 때 조금은 엎치락뒤치락 되겠죠. 상위권 대학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왜? 그냥 뽑으면 되니까. 근데 거기보다 조금만 내려오게 되면 어떤 애가 조금이라도 뭐가 잘 본 게 있으면 그 점수 구간을 좁혀줘서 합했을 때 뒤집어질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환산 표준 점수 일명 획득비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숙대, 이대, 외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그러니까 일명 서울에서 조금 아래쪽에 있거나 혹은 이대 같은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서성안과 중경외시 사이에서 그 위에 있는 아이들 중에 조금이라도 점수의 변동이 있는 아이들을 데려와야 되니까 변칙을 쓰는 겁니다. 자, 아까 이게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메디컬만 따로 모아봤습니다. 메디컬 따로 보시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는 미지정을 한다 할지라도 가산점이 주는 데가 없는데, 다시 말해서 이렇게 색깔이 없는 데도 숫자가 없는 데가 많은데, 과탐 보세요. 미지정하게 되면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탐구 가산점이 다 붙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메디컬을 만약에 하겠다라고 한다면, 정시를 하겠다 한다면 과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수학은 그럴 수 있다.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가겠지만 과탐은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되는 필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정시, 연시, 조의상이요. 수시, 정시 다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대신 수시는 떨어진다 할지라도 에이 정시로 가면 되지 뭐 생각할 수 있지만, 정시는 떨어지게 되면 에이 학원가 안 됩니다. 학원비 굉장히 비싸요. 실제로 학원비 계산하는 거 보게 되면 5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애들한테 내가 이 돈을 너한테 줄 테니 열심히 공부하려.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그러면 안 되시고, 최대한 정시에서는 수능을 2번 치르면 입시도 2번 치르셔야 됩니다. 가끔씩 애들이 그래요. 엄마 나 재수할 거야. 생재수 하겠다는 애들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지금 받은 점수를 갖고 원서를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점수 구성을 어떻게 하고 원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경험해야 됩니다. 수능이 2번이면 입시도 2번 치른다. 그렇죠? 꼭 경험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시와 정시의 가장 큰 차이는, 수시는 그래도 동일하게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를 동시에 쓸 수 있죠. 근데 정시는 안 됩니다. 일단 군이 같으면 쓰는 게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가 굉장히 종속적인 것들이 많아서 쓰기가 어려울 때가 꽤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정시는 뭐가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처럼 원하는 학과들을 쓰는 게 아니라, 혹은 내 생기부랑 비슷한 학과를 쓰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냥 뭘로 하는 거예요? 정시.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겁니다. 가군, 치대, 나군, 공대, 경영, 다군, 공대,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정시를 싫어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성향이 안 맞으니까 들어와서 안 맞는 것 같아요. 재수할래요. 하는 애들이 받고 발생하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굉장히 꺼려하는 게 사실 정시. 그래서 대학 입장은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2028 때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정시를 30% 줄이기로 했고요. 이건 연속성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들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는 게 정부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아까 이건 김창수 선생님 말씀하셨죠? 실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적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28일이 되어야만 2월 인원이 전반적으로 다 나옵니다. 24일 날 발표하고 25일부터 정리가 되기 시작할 텐데, 그래봐야 우리가 5일 만에 정리를 하고 3일 동안의 입시를 치른. 그래서 정시가 어렵다기보다는 촉박한 겁니다. 시간이 짧아요. 수시처럼 길지 않아요. 수시는 3월 달부터 9월 달까지 가는데요. 정시는 수능 보고 수능 성적표가 나오는 12월 5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딱 4주 정도에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정시가 조금은 정신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원과 그리고 전반적인 점수 두 가지를 갖고 확인하시면 되는 건데요. 인원은 이런 개념입니다. 원래 인원, 최초 인원이 있지만 사실 수시에서 넘어오는 인원이 있겠죠. 그렇죠? 걔를 2월 인원이라고 합니다. 수시 원래 인원 플러스 정시 2월 인원, 수시 2월 인원 플러스 대학마다 충원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위에서 도망가는, 정시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도 수시지만 정시 같은 경우는 가나다군에서 아이들이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에 빠지는 순간 나머지 두 개가 비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충원 인원이 있기 때문에 이 충원까지 다 합해야만 실제 모집 인원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대략 여기까지는 예측을 하고 정시 원서를 구성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상인적 백분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인적 백분위 일종의 등수죠.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런 겁니다. 전체 인원수 44만 3천 명을 갖다가 각 점수별 구간에 있는 인원수를 나누게 되면 여기 숫자가 나오겠죠. 1532명을 44만 3,233명으로 나눴더니 0.34.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아, 네가 수학이 140점 맞았어? 그러면 너는 0.34야. 그러니까 너는 그 정도 등수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과목별로 등수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합했을 때 어떤 조합이 나타날 수 있는지를 갖다가 그동안의 경험과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략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만들어서 야, 이 정도면 몇 등 정도 할 거야라는 걸 일일이 다 계산해 내는 거예요.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누적 백분위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누적 백분위만큼이나 그 옆에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백분위라고 써 있어요. 0.34, 0.36, 0.37 써 있는데 옆에 100, 써 있습니다. 왜? 세 개 다 1이 안 넘으니까. 그럼 무슨 얘기냐면 표점 3개가 140, 139, 138 표점 3개가 모두 다 백분위가 100이에요. A 대학이 표준 점수로 뽑는 대학이 있고 B 대학이 백분위로 뽑는 대학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A 대학에는 138이 명함을 내밀지 않습니다. 왜? 140이 들어갈 거니까요. 근데 B 대학은 둘 다 뭐예요? 백분위니까 140이 100% 이내나 138의 100%나 둘 다 B 대학을 쓴 데는 상관이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백분위는 표준 점수는 구분돼 있지만 백분위는 뭉쳐요. 이렇게. 근데 아까 보셨지만 백분위가 뒤로 갈수록 점점 구간이 길어지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 그 밑에 있는 대학들은 오히려 백분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3등급, 4등급 때 이쪽으로 넘어가는 순간 백분위를 굉장히 선호해서 선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걔들을 뭉쳐서 뽑으니까 뽑을 수 있는 모집 단위가 큰 거예요. 그럼 애들은 단체로 지원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몇 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한 번쯤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투스 상윤적 분석기는 그냥 조금 적응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요. 일단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고성장 분석기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금액이 비싸진 않습니다. 지금 처음에는 무료였어요. 무료였다가 그 고성장 분석기라는 사람의 와이프가 육아휴직을 하면서 5,000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욕했죠. 뭐 돈을 받냐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14년부터 이걸 했으니까요. 굉장히 오랫동안 바꾸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0,000원 올랐습니다. 또 욕을 했습니다. 2배로 올리냐? 15,000원 됐습니다. 지금은 30,000원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저 정도 데이터를 모아서 저 정도 데이터를 분석하고 저 정도로 정리해 놓는 거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 대신 교사들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인증받으면 교사들은 무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자료를 한꺼번에 보셔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누적 백분위도 여기서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투스 S 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이투스에 관련되어 있는 카페나 밴드에 가시게 되면 무료로 풀립니다. 굉장히 정확하진 않은데 대략적인 금을 긋기, 내 학생 점수를 놓고 클릭하게 되면 얘 점수가 대략 어느 정도야 라는 걸 3개년치 점수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줍니다. 그래서 써먹을 수 있고요. 그 다음 마이맥, 대성 마이맥 정시예측 서비스인데요. 옛날 장판지를 갖다가 온라인 형태로 해놨습니다. 근데 대성 마이맥의 강점은 대성 학원에 있는 아이들을 도수로 만들어서 넣어놨기 때문에 의외로 표본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장판지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전에 이제 데이터로 만든 거지만 표본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유용하게 써먹거나 혹은 위치를 가늠하기에 적절하다. 그래서 써볼만 합니다. 그 다음 괜찮은 뉴스라는 사람이 하겠는데요. 이거는 조금 점수가 좀 짠데 너무 비쌉니다. 유료인데요. 혹시라도 주변에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뺏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속성장 그리고 진학사라는 점수를 동시에 이 사람이 다 조사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넣어서 비교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얘는 에듀플라자라는 건데요. 그 지명일에 있던 통계학 박사가 나와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통계학 박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통계학적으로 굉장히 디테일해요. 저도 이제 처음 봤을 때는 뭐야? 표점이야? 표점이 뭐가 맞겠어? 라고 했는데 실제 이거 암호 풀어서 한번 그냥 이렇게 좀 꼼꼼히 보시면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리고 꼼꼼히 잘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이게 항상 버전이 계속 업데이트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하셨던 진학사, 칸수의 노예들, 배터리의 노예들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신뢰하시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표본이기 때문에 실제 표본이 들어오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건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진학사 수시로 붙은 애들이 보통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령 내가 지금 고대를 다닙니다. 근데 내가 수능을 봤어요. 점수가 그럼 낮진 않았겠죠. 근데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이 고대밖에 없습니다. 그럼 난 뭐 할까요? 원서대요? 작년 전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적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은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이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럼 그런 애들이 그 성적표만 사는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는 성적표를 어떻게 합니까? 인증받아서 진학사에 모의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애들이 봤을 때 높은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럼 애들이 지원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 짓을 합니다. 그래서 진학사는 하실 때는 표본을 검증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진학사에다 지나치게 유의미하게 그것만 신뢰하시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몇 번에 이제 한번 나가시면서 진학사 한번 치시고 보시게 되면 점수를 나름 조정했다. 그리고 원래 미인증했는데 미인증 데이터가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진학사에서 일괄적으로 인증을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미인 점수가 인증도 안 되는 게 들어와서 인증처럼 돼버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혼동 느껴서 점수 폭이 굉장히 크게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나 아이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다 분위기 파악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11만 9천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 옆에는 텔레그노시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열심히 만든 거니까 예쁩니다. 핸드폰을 봤을 때 되게 예쁘게, 스마트폰을 봤을 때 굉장히 예쁘게, UI를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선호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시는요,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물론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일단 분석할 수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스럽긴 하지만 많을수록 검증하기엔 좋아요. 자, 그리고 이건 선생님들이 쓰는 겁니다. 어디가와 센지나. 어디가는 사실은 어디부터 쓸만하냐면요. 건국대 정도부터 쓸만합니다. 그래서 내가 건국대 밑에 정도 쓸 거다. 아까 우리 김창수 선생님 말씀하실 때 어느 정도 가는 순간 점수 구간이 무너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센지나 어디가 같은 경우는 재수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재학생만 갖고 만드는 거니까 재학생 갖고 만드는 도수는 재수생이 올라오게 있는 최상위권 같은 경우는 무너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들겠지만 센지나 같은 경우는 재수생 것도 모읍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해의 표본을 가지고 그의 표본 중에 그 표점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점수대별을 일일이 분석하기 때문에 센진학은 꽤 유용하게 써먹습니다. 근데 이건 학교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학교 가셔서 선생님과 상담하셔야 됩니다. 내일교육 합격책이라는 게 있는데요. 내일교육 합격책은 내일교육에서 만든 간단한 프로그램입니다.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여기 데이터도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냐면요. 어떤 데이터인지 말을 못 드리겠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해서 써먹기에 유용합니다. 다시요. 여기 있는 이 아이는 쓰일 때 요 앞에 있는 녀석과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오른쪽에 있는 아이과 굉장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 검증도 어느 정도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내 점수 갖고 전반적인 라인을 그걸 갖고 컨설팅을 받으시게 되면 굉장히 많이 줄겠죠, 시간이. 그렇죠? 그렇게 쓰실 때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건 시대인재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외부로는 노출되지 않습니다. 외부로는 노출되지 않지만 그냥 누군가 이런 거 갖고 오게 되면 넌 이런 데서 컨설팅을 받았구나 정도 아는 척할 때 한번 보시라고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통계 프로그램은 크게 세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통계, 기존의 데이터 갖고 하는 거. 두 번째는 표본. 세 번째는 통계와 표본을 동시에 이용하는 거. 어떤 게 그러면 선생님 제일 좋습니까? 평가원에서 공개를 하면 제일 좋습니다. 실표본을. 근데 평가원에서 뭐만 공개해요? 도수만 공개합니다. 도수만 공개하니까 그 도수 갖고 맞는 게 누적 백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전년도 지원했던 거나 혹은 학생들이 지금 현재 재학생들 걸 모을 수 있으니 졸업생 거 못 모으잖아요. 재학생 걸 모을 수 있다면 그거 갖고 맞는 거 우리가 누적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객관화시키는 누적비나 누적백분이가 있으면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거니까 통계도 활용하셔야 되고 표본도 활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한번 이건 반영하는 거 이건 넘어갈게요. 그래서 한번 실제 점수 계산한 거 한번 해볼게요. 이걸 갖다가 지금 보시면 저기 대학들이 있는데요. 밑에 대학들의 환산 방식이 있습니다. 실제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옵니다. 요강에. 그래서 나오는 요강을 갖고 난 다음에 실제 성적을 해보게 되면 요렇게 나와서 얘가 표에서 요런 누백 등수가 나온다. 밑에 거,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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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해봤더니 똑같은 392에 276이라는 백분임에도 불구하고 환산점이 다 달라지고 저 환산점을 객관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객관화시켜서 다루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지금 나와 있는 누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린 뭘 할 수 있는 거냐면 얘 점수는 저런 조합, 즉 부산되어 있는 표점으로 했을 때가 가장 유리한 것 같아라는 약간의 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 표점이 훨씬 더 높은 아이 409점에 293.5가 되고 밑엔 405점에 292.5가 돼서 표점이 돼 있지만 실제 이 점수를 갖고
환산식에서 계산하게 되면 서로 점수가 뒤바뀌는, 환산식이 뒤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크게 나누는 거, 100분위는 더 크게 나누는 거.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그 대학 환산 점수, 그리고 그걸 갖고 줄을 세웠을 때 이 아이의 등수. 그래서 사실은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석차다. 그렇죠? 그 과에서 그 줄에서 네가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지. 사실은 우리가 펑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펑크는 뭐냐면 입결 하락의 큰 버전입니다. 입결이 예전보다 우리가 예상했는 것보다 조금 내려갔어. 입결 하락이라는 표현을 쓰고, 우리가 예상한 건 100인데 이게 80까지 떨어져. 이걸 펑크라고 보통 불리거든요. 그러니까 입결 하락이라는 게 생길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석차 때문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는 그래서 모든 아이들을 긁어오기 위한 방법을 씁니다. 혹시 A가 학생이 있으면 너 국어 잘 봤어? 오케이, 넌 국어 잘 본 걸로 시험 이제 성적 환산해봐. 너 수학을 잘 봤어? 그럼 수학 잘 본 걸로 환산해봐. 둘 중에 높은 게 뭐야? 이거야? 그래, 그거 줘. 이렇게 가는 게 성균관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이전 연도 걸 갖고 점수를 입결을 참고하기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왜? 얘 점수가 뭔지 몰라요. 왜? A형인지 B형인지 모르니까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또 하나가 더 했죠. 서강대가 올해부터 A형과 B형을 만들어서 서강대도 똑같이 한답니다.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전년도 입결 절대 참고하시면 안 됩니다. 꼭 확인하셔서 실제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계산식이 너무 어렵다. 심지어 성균관대는 나군에서는 100분위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100분위로 가니까 이것도 더 어렵습니다. 다군에서는 탐구 하나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심란합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참 눈치 빠른 대학인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학교는 심지어 세 개가 다릅니다. 인문, 사회, 자연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점수를 집어넣어도 실제 나타나는 점수는 각각 환산점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대학 내에서도 얘가 무슨 과를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등수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부분까지는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아까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학과들의 조합만 보겠습니다.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놓고 봤더니 연세대 가군의 진리자유전형과 모빌리티 시스템이 새로 생겼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물음표 하나 찍습니다. 첫 번째, 모빌리티 시스템이나 진리자유학부는 어느 과와 어느 과 사이에 들어갈까요? 신설이잖아요. 그럼 걔가 입결에 들어오는 거니까 어느 과 어느 과에 들어갈까요? 이게 첫 번째 궁금증. 두 번째, 걔가 들어오게 되면 그 바로 밑에 있는 학과는 전년도 입결보다 올라가요,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자, 고려대도 보겠습니다. 학부대학이 다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옮겨왔습니다. 자, 그러면 학부대학은 전체 대학 라인 중에 어디 들어갈까요? 똑같은 질문, 그 밑에 있는 학과는 점수가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이런 질문들을 무던히 하게 되는 겁니다. 성균관대학교 교육학과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옮겼습니다. 교육학과가 나군으로 옮겼어요. 어디 사이로 들어갈까요? 그러면 교육학과가 빠졌던 가군 자리에서는 점수가 그 자리를 메꾸는 걸까요? 아니면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걸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군이 바뀌거나 인원수가 증가했거나 신설되는 것들은 전부 다 변수입니다. 자, 한양대는 더합니다. 한양대는 나군으로 320명이 갔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면 가나로 간 게 경영과 정책입니다. 경영학부 나름 한양대 입장에서는 나름 밀고 있는, 정책학과도 나름 예전에 다이아몬드 세븐이라 해서 밀었던 학과입니다. 얘가 나군으로 갔어요. 그럼 얘는 어디 사이에 넣을까요? 이런 궁금증이 계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과는 더 난립니다. 성균관대학교 바이오 신약 규제 과학과라고 신설을 했습니다.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그리고 지능형 소프트웨어과랑 컴퓨터 교육과가 가군에서 나군 옮겼어요. 어디다 집어넣을까요? 그렇죠. 다군에 봤더니 배터리학과 새로 생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한양대 난리죠. 저기 나와 있는 거 융합전자, 컴퓨터 소프트, 전기전자 생체, 그리고 밑에 의예과까지 전부 다 나군으로 다 왔습니다. 이러니까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 서강대 숟가락 얹었죠. 사이언스 기반 자유전공이 나군에서 다군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자유전공이 전부 다 다군에만 있습니다. 한양대학교도 다군에 한양인터칼리지라고 해서 이제 자유전공이 있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대학들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심란해지는 겁니다. 조금 더 모아서 보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학을 쓰시거나 이럴 때 상위권을 쓰실 때는 꼭 대학의 학과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학과를 쓴다고 한다면 아까 김창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중위, 하위라고 놨을 때 여기서 상위면 여기선 중위를 써야지, 둘 다 상위 쓰게 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조합별로 이렇게 한번 신설해서 모아두시고 난 다음에 어디가 가능할지 하나씩 보실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영고 이 위쪽 라인들은 어찌됐든 탐구가 조금 점수가 부족해도 국어 수학이 워낙 잘 보내드리기 때문에
가산점에 의해서 혹은 비율에 의해서 조금 더 보완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자, 그다음 성균관대부터 시작해서 한국 외대까지 학과들 저보다 다 한번 한눈에 봤습니다. 그렇죠? 한눈에 있는 대학들 보게 되면 조금 올 겁니다. 아, 이 대학이 가나 다 중에 어디가 주력이다. 딱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좋은 과들이 몰려 있는 데가 주력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은 우리는 여기가 이게 주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대학이랑 승부를 볼 거기 때문에 이 과를 중심으로 저 대학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올 거야. 이런 식의 전략을 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대로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럼 군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한양대처럼.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경희대부터 숙명여대까지 한꺼번에 했습니다. 홍익대학교 한결같죠? 항상 다군입니다. 홍익대학교는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28 다군. 왜냐하면 홍익대학은 328을 고집하는 굉장히 오래된 학교이기도 하고 정시에서는 다군만 선발하고 있어서 오히려 한결같기는 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부터는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다군을 안정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군을 안정 삼을 수 있으면 즉 홍익대학교는 그래서 충원이 굉장히 많이 돌고 입결이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원이 많이 돌지만 입결은 떨어지지 않아요. 왜? 많이 촘촘히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구간들이 생길 수 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엔 건국대부터 서울과기대까지 최근 들어서 전북 지역 애들이 많이 가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과기대입니다. 그렇죠? 서울과기대 점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옛날에 서울과기대 옛날 이름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울산업대였죠. 그렇죠? 후기대학, 야간대학이 있는 데였는데요. 여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서울 국립대학으로 변신을 하면서 나이 드시는 교수님들 다 나가고 젊은 교수를 대거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들도 지금 여기서 교수를 2명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실제 굉장히 활발히 연구가 많아져서 최근 들어 입결이 많이 올라간 곳이 바로 서울과기대입니다. 그래서 서울과기대 점수가 옛날에는 국순세단 했지만 실제로는 서울과기대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숭국세단 혹은 서울과기, 숭실대, 국민대 이 정도로 입결이 됩니다. 숭실대학교는 지하철역이 있지만 국민대는 지하철역이 없죠. 그렇죠? 학생들은 편의에서 올라갑니다. 국민대학교는 버스 타고 내려서 등산 한번 더 해야 됩니다. 숭실대학교는 평지죠. 거의 지하철역에 내려서 올라가기만 하면 다 한눈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학생들의 선호도도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저는 대학을 상담할 때 선생님들이 제발 부탁이니까 그 대학을 한번 방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좀 아는 대학을 갖고 방문하셔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그냥 야 이런 대학이 있어 이런 대학이 있어 안 됩니다. 그 대학이 어디 있는지는 아셔야 되고 그 대학이 지리가 어떤 아이가 다리가 아픈데 상명대 같은 데 추천하면 큰일 나죠. 상명대학교는 각도 30도로 걸어서 20분으로 걸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은 좀 힘들기 때문에 조금은 한 번씩 선생님들이나 그리고 요즘에 뭐가 있습니까? 카카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셔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꼭 한 번쯤 확인하셨으면 좀 좋지 않겠어요? 그냥 1년에 한 10개 대학씩 10년 교직하실 거잖아요. 그죠? 190개 대학 중에 대구 하면 100개는 다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순과기세 한번 보시고요. 자, 나머지 대학들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심사가 없습니다. 자, 한번들 좀 보시고 자, 이제 우리는 우리 지역 한번 볼게요. 여기부터는 자료에 다 있습니다. 100분이들 한번 왔으니까 아이들 원서 쓸 때 한번 가이드 라인 정도를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 이건 다 내용에 있는 거니까요. 빨리 넘어가고 이제 우리 지역 거 한번 볼게요. 자, 전북 지역 얘기입니다. 자, 전북 지역 얘기는요. 처음 하는 겁니다. 데이터 분석하고 난 다음에 처음 하는 거니까요. 들으시고 보시고 난 다음에 아마 이 부분이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유튜브 상에서는 그냥 한번 보시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내용들은 이 정도 되어 있고요. 100분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전북대학교는요. 100분위를 모집할 때 62에서 70 정도, 75까지 갑니다. 다시요. 60에서 70 정도 가요. 그런데 나머지 대학들은 기껏 올라간 게 60입니다. 원광대학교는 올라와야 60이에요. 그러니까 62에서 60까지 이만큼이 비어요. 그래서 항상 전북대학교 쓴 애들은 쓰다가 전북대학교 끝에 살짝 걸린 애들은 원광대로 내려가는 순간 웬만한 과가 다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 전주대, 군산대가 전부 다 50%를 근방으로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건 머릿속에 안고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전체 모집 인원들이 이렇게 해서 작년 대비 인원수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빨간색이죠. 파란색은 생각보다 적어요. 모집 인원이 감소된 곳이 대부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밑에 보시게 되면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2024에서 25년도에 신설되는 학과들에 대한 색깔들을 좀 표시해놨습니다. 색깔을 표시해놨던 건 나름 주력으로 밀고 있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시려면 가급적이면 저 정도 서포트가 되는
게 낫겠죠. 전북대학교는 2차 전지공학과랑 첨단방위산업학과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랑 합쳐졌죠. 원광보건대랑 합쳐지면서 2년제 학과들도 생겼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년제 학과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원광대는 이제 4년제 대학과 2년제 대학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원광대 간호학과 몇 명 뽑아요? 348명 뽑습니다. 그렇죠? 근데 정시는 굉장히 조금 뽑아요. 자기도 알아요. 수시에서 아이들을 많이 치원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원서들을 구성하는 것도 수시 같은 전력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 있고요. 전주대는 반려동물 쪽도 한번 꼼꼼히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렇죠? 반려동물학과 이렇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비율은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국립군산대 이렇게 과탐 과목에 주는 거 그리고 예수대학교 점수 주는 거 예수대학교는 10% 줍니다. 그래서 수학 미개하는 학생들이 그만큼 간호학과 쓸 때 유리하긴 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부분 이런 거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선생님, 전북대가 왜 반영 과목이 3과목입니까? 라고 하는데 영어는 가산점이나 감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반영 비율에서는 일단 그냥 나중에 비율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3으로 쓰는 거지 영어를 반영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영어 반영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학과별로 반영되고 그리고 여기 있는 학과들은 보게 되면 과탐에 10% 가산점 주고 그리고 수의과대 이런 학과들별로 각각의 점수를 주는 거 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독특한 건 우석대는 저기 나와 있는 학과들에 대해서는 정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수능 최저 걸려 있습니다. 점수가 나와서 원서를 쓰는데 수능 최저에서 안 되면 탈락이 됩니다. 최종. 그렇죠? 그래서 우석대는 저런 게 있다라는 것도 대부분 한 번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전공 한번 해봤습니다. 자율전공 다들 이제 아시죠? 본부 융합자율전공 1, 2 있는 거 이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자율전공 그 자율전공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이 안 된 학과들이 있어요. 주로 국가에서 자격증이 나온 데들은 선택을 못합니다. 그렇죠? 그런 데들은 선택 못해요. 나머지는 다 열려 있다라는 것도 한번 보시고 사범대나 이런 데만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 학과들도 한번 여기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 유형2는 정해져 있는 안에서만 가는 거예요. 그렇죠? 유형1 다시 말해서 자율전공이라 불리는 애들은 모든 대학에 있는 모든 학과를 다 선택할 수 있지만 유형2는 주어져 있는 학과 내에서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첨단학과 또 따로 요만큼 있습니다. 그리고 교직이수가 되는 교직개설학과들입니다. 기왕 가실 거면 교직이수를 하시게 되면 어떤 형태로든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직이수가 되는 곳들도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군산대학교 지금 보시게 되면 군산대학교는 대부분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2월 인원이 발생 시만 됩니다. 2월 인원이 발생 시만 되는 거예요. 실제 입학적으로는 203명 되는 선생님이 한 명 뽑는데요. 전부 다 수시에서 다 뽑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도 군산대는 실제로 나중에 수시에서 못 뽑는 애들이 2월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한 명처럼 돼 있지만 나중에는 이게 한 명이 아니에요. 엄청 인원수가 막 늘어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뽑는 인원은 72명밖에 안 되지만 여기는 예체능이니까 14명이고 72명밖에 안 되지만 실제 뽑았을 때는 경쟁률이 상당히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요렇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10명인데 충원이 7명이 지원 인원 이게 모집 인원 10명 이렇게 인원수가 저 뒤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군산대 정도 보시게 되면 이런 거 입결보다 더 중요한 건 자 보세요. 경쟁률이 2대 1인데요. 충원 합격까지 하게 되면 실질 경쟁은 대부분 얼마입니까? 1입니다. 1.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말고 원서를 쓰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입결이 수능 최저 점수가 이렇게 등급별로 나와 있어요. 왜 등급별로 나와 있냐면 점수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등급이 아닌 등급으로 해놓는 건 원래 자기들 환산 점수 공개하지 않는 거니까요. 이런 데들은 한번 좀 과감하게 점수가 안 될 경우는 과감하게 두들겨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최종 경쟁률이 대부분 1이죠. 그렇죠? 2가 별로 안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실 필요 있고요. 자, 예수대학교요. 예수대학교는 원래 경쟁률은 6, 7, 4대 있지만 실 경쟁률 하게 되면 대부분 2대 1입니다. 그렇죠? 2대 1이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참고하셔서 원서를 지원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 우석대인가요? 예, 우석대학교요. 우석대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게 되면 최종 경쟁률 뽑는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신인 뽑는 것들은 여기쯤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경쟁률은 원래 경쟁률의 절반 정도로 떨어집니다. 지역 학교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역 학교들의 특징이다 보니까 이렇게 선발된 인원수가 적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하셔서 원서 쓰실 때 밑에 참고점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점수 낮습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내년에 할 때는 여기다가 대략 그
100분위를 좀 써야 될까 봐요. 그렇죠? 100분이나 표준 점수를. 그래야 조금 더 빨리 인식하실 것 같은데. 자, 원광대입니다. 원광대는 내년에는 굉장히 달라질 겁니다. 왜냐하면 과가 많아졌기 때문에. 원광대도 보시게 되면 친절하죠. 원광대는 친절해서 최종 등록자의 70% 것과 제일 낮은 점수 동시에 두 개를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쫙 보시게 되면 충원 합격에서 최종은 6대1, 2대1, 1대1에서 실제 1대1로 되는 것들도 많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원광대학교는 제일 높은 과가 60%입니다. 60%. 그 밑으로는 더 내려가고요. 60%면 표점이 어느 정도냐면 한 290점, 295점, 300점이 조금 안 될 거예요. 그 정도 점수대에서도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라는 것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시고 대학마다 다를 겁니다. 그리고 내년쯤에는 올해는 학과가 여러 개가 더 늘었기 때문에 아마도 요거보다 조금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요. 자, 궁금한 건 이게 아니시죠? 전북대요. 뽑는 인원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별표 쳐져 있는 거 있죠. 요건 전부 다 2월 인원 발생시입니다. 2월 인원 발생시. 그렇죠? 2월 인원 발생시만 선발한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자, 작년 대비 한번 봤을 때는 재작년까지는 전반적으로 모든 학과를 나눠서 했지만 작년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꺼번에 뽑죠. 그렇죠? 유형 원이라고 해서 모아서 뽑습니다. 스마트 팜학과 그리고 각각에 있는 저 학과들 이렇게 보시게 되면 경쟁률을 보시게 되면 대부분 표점만 보세요. 315점, 310점, 320점 하니까 저 대부분 320점, 환산 점수 320점, 표점으로는 320에서 360 사이 점수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후보 순위도 있고 경쟁률이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너무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 조금 더 과감하게 하실 필요는 수학교육과요. 학과들이 너무 많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학과들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건 입결은 그냥 인터넷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한번 보시고 그래서 실제 요걸 갖고 난 다음에 올해 저희들이 잡았던 환산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거에 대비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모여서 한번 얘기를 했을 때 여기 보시게 되면 인원이 있고 표점이 있고 환산점이 있죠. 대략 요 정도 표점, 작년 대비 70% 컷에 요 정도 표점을 잡았고요. 그 표점을 기반으로 환산점도 옆에 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환산점 보시게 되면 310표 310, 표점 보세요. 340, 341, 343이니까 대략 점수가 320에서 360 사이에 있는 점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게 되면 과학교육은 좀 달라요. 과학을 무조건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점수가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농경제 지금 여기 색깔이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하나로 뽑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농업생활과학과인가요? 이렇게 해갖고 과학 계열이라서 아예 요게 하나의 학과입니다. 왜 선생님 여기는 없습니까? 하는 게 요게 다 뭉쳐져서 한 번에 뽑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 사회과학 계열 한 번에 뽑습니다. 그래서 저만큼의 점수 표점이 어느 정도 잡혀 있다. 이 정도 보시게 되면 대략 점수 분포 때는 보이시죠? 표점만 대충 봐도 아까 말씀드린 320에서 360 사이에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역 인재나 이런 점수들도 한번 꼼꼼히 한번 보시게 되면 올해는 대략 여기서 보여드린 점수는 지역 인재는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더 검증을 할 겁니다. 그리고 관련돼 있는 내용들은 3학년 진학부장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한꺼번에 보내요. 언제? 마지막 날 한 2시 끝나고 난 직후에 될 겁니다. 한 3시쯤? 그러니까 원서, 지역인재 의대나 치대 쓰실 분들은 반드시 학교에 담임 선생님과 상담을 꼭 하십시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대략적으로 점수 컷을 잡아서 라인을 잡아본 거고요. 실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교하게 되면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전주교대요. 전주교대 점수 생각보다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점수를 예측은 했는데 보냈습니다. 각 학교의 점수는 보냈습니다. 네,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고요. 한번 학교에 가셔서 전주교대 쓰실 분들은 조금 과감하게 과거에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녔던 시기의 전주교대 성적은 아닙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한번 보시고요. 한산점 보시고요. 자, 요거는 작년 전북대들 입결입니다. 입결 정보 보시면 최저 누백 한번 보세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입결 한번 누백 보시게 되면 대략 4인데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올해는. 그렇죠? 작년에는 36명이라는 유례 없는 인원수가 나오기도 했었고 정시에서
그래서 그 인원수만큼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저런 일이 벌어졌지만 올해는 저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걸 기대하고 쓰시면 안 됩니다. 저런 거 우리가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그 해에 나타난 특이점들. 그런데 올해 성적을 해보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좀 나와서 저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표점이 있다는 거지만 이런 것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요 점수 간다면 이제 저도 쓸래요 하지 마시오. 반드시 학교 가서 올해에 어떤 식으로 학생들이 구성되어 있는지, 특히 지역인재요,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도 한번 갖고 와봤고요. 표는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봤던 성적들입니다. 전반적으로 비율상 전북 같은 경우는 화작이 77% 그리고 확통이 53%니까 전반적으로 인원수 비율은 어느 정도 보완은 되지만 여전히 전국 대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버티고 있습니다. 비율상. 그래서 버튼 비율들을 보시게 되면 전반적인 비율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 끝에가 우리가 원래 받고 있는 점수대입니다. 자, 보시면 원래 4% 나오지만 우리 지역 같은 경우 대부분 2.97, 2.87. 그러니까 국어가 월등히 어려웠지만 버티긴 합니다. 어느 정도 버티는 건 있고요. 실제 거기뿐만 아니라 위에서 아래까지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크게 동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대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작년 거고 이게 올해 건데요. 실제 학생들의 큰 차이를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 중에 5등급 대가 조금 더 삐죽 올라갔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북 지역에서는 4등급과 5등급, 3등급과 4등급이 약간 주저앉은 성적대고 1등급과 2등급은 비슷합니다. 3등급과 4등급이 조금 주적. 특히 4등급 대가 5등급으로 옮겨졌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이렇게 튀어 올라온 게 올해 수능의 특징이었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수학 같은 경우도 비율은 좀 비슷합니다. 5.53, 2.54, 2.35, 6.21. 그러니까 1등과 2등급은 좀 올라갔죠. 오히려 수학 쪽은 쉬워졌다고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이 올라갔던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요거 한번 표를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뾰족 올라가죠. 원래 6등급인 구간보다 5등급인 구간이 더 올라갔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학도 비슷합니다. 4등급 대가 조금 더 삐져 올라가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위권의 관리들도 학교에서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학교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위권이 쥐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 학생들의 성적을 갖고 난 다음에 보시게 되면 표준 점수 실제 학생들의 수능 표준은 이게 저희 전북 지역 수학 점수인데요. 그냥 점수대를 보시게 되면 자, 128과 126, 125에 있는 아이들의 전반적으로 인원수를 봤을 때 자, 확통 보세요. 확통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여기 인원수가 이게 지금 어디 있냐면 센진학에서 전반적으로 수업했던 내용을 갖고 분석한 겁니다. 옆에 있는 수능 전체는 평가원에서 공개된 거, 그리고 옆에 있는 수학 추정은 센진학에서 수업된 겁니다. 지금 미적을 제외하고 확통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나타나는 게 128점과 126점에서 굉장히 인원수가 많이 나타나죠. 전북 지역 같은 경우는 저 점수에 확통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미적을 선택했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과감한 지원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왜? 저 점수에 걸려있다 오히려 미적이 조금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가 혹은 우리 학교에 상담한 아이가 저기 나와 있는 128점, 126점, 125점의 미적이다 싶으면 확통보다는 조금 더 유용하게 혹은 더 전략적으로 혹은 그 위에 있는 애들이라면 요거보다 높은 점수요. 129나 130이다. 조금 더 과감한 전략을 펼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고 영어입니다. 영어는 마음이 아프죠? 1.73 작년이랑 1.58 3.11이라는 유례 없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떨어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죄송합니다. 그죠? 아주 크게 떨어지는 않아서 다행입니다. 1등급, 2등급, 실제 3등급이 사실은 그렇게까지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전국 대비. 그죠? 왜고인가요? 자, 그래서 11월, 6월, 9월, 11월 세 개의 성적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지역 인재 충족자는 현재 34명입니다. 졸업생이 37명이고 졸업생까지 포함해서 74명이고 재학생이 졸업생 재학생 합쳐서 여기 보면 지역 인재 합쳐서 76명 정도, 재학생이 37명 정도입니다. 이 정도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점수가 조금 재학생들이 조금 더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행인 건 3화5를 하게 되는 원광대 교과 같은 경우는 258명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서 입결이 원광대가 높게 나왔을 거예요 올해. 그렇죠? 잘 빠지도 않을 거고요. 왜? 전북대가 힘드니까요.
자,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게 두 개입니다. 24년도와 25년도. 앞에 있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25년도, 빨간색이 26년도. 약간 뒤로 밀린 게 보이시죠? 그래서 두 개를 쪼개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게 25년도, 위에 있는 게 26년도. 위에보다 앞에 있는 아래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약간 뒤로 밀려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자, 요것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요게 두 개를 놓고 보게 되면 실제 전북대 의대를 쓰는 건 320에서 360이니까 요렇게 보시게 되면 인원수가 요 정도가 인원수가 줄었고 요 정도 인원수가 줄었기 때문에 전북대 입결도 조금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거는 지원 성향을 한번 좀 보고 결정을 해야 돼서 조금 더 해볼 필요가 있고요. 24년도와 2년도 100분위를 한번 표현한 겁니다. 전북대는 60에서 75니까 100분 이상에서도 이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 한번 보시고, 자, 보통 저희들이 지역 인재 잡을 때 이런 식으로 잡습니다. 자녀들이 시험만 제발 좀 잘 보게 해주세요. 점수 잡고요. 표점 잡고 한산점 잡고 그리고 진학사에 있는 자료 갖고 와서 하나하나 매칭 다 합니다. 졸업생들 다 빼고요. 합격했던 다 빼고요. 연락해갖고 다 확인해서 하나씩 다 뺍니다. 그리고 등수를 매겨요. 그러니까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부탁이니까 수능 좀 볼 때 꼼꼼하게 잘 보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쓰게 되면 꼭 학교 가서 상담을 하세요. 그래야만 위에서 서울에서 보고 난 다음에 아무렇지 않게 오는 애들, 그런 애들 때문에 괜히 날리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렇죠? 이거 확인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작업 걸리거든요. 해서 학교별로 다 데이터 하나 보내드립니다. 계속 썼던 건데 새롭게 찍을 일은 아닌데 1년 동안 1년 동안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등수를 했었고요. 실제 우리가 요 정도 입결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 있는 애들은 빠졌습니다. 위에서. 그래서 우리 지역 애들은 이 밑에까지 쭉 내려서 합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359까지 갔던 거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지역에서 쓰는 것이 가장 유익합니다. 이게 올해 점수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점수를 보고 난 다음에 아싸 안 돼요. 왜? 여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수시 합격자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지역인지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되죠. 전학 온 애들도 있으니까요. 셋째, 정시 전형 미지원자도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넷째, 서울 지역에서 시험 본 애들 것도 빼야겠죠. 걔들 건 지금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이 위로 들어올지 아래로 올지 몰라요. 다섯째, 각 학교의 대학생, 재학생, 졸업생 다 확인 일일이 다 해야 돼요. 확인 안 한 상태에서 이거 보고 썼다가는 무조건 다 떨어지겠죠. 여섯째, 진학사에서 갑자기 들어온 표본이 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완충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숫자 보고 난 다음에 써야지 말아야지. 진학사에서 잘못 들어가시면 그런 겁니다. 수시 합격한 애인지 아니면 얘가 그 자격이 안 되는지를 검증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야 돼요. 지금 이건 굉장히 러프한 겁니다. 이걸 갖고 저기 나와 있는 6번 아니라 2번 정도에서 8번에 걸쳐서 가공을 하지 않으면 지역인재 점수를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교육청에서 일하시는 장학사님들을 굉장히 힘들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보나 혹은 이런 것들 검증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보시게 되면 꼭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정도는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올해의 정시 상황의 특이점입니다. 올해. 내년 아니고요. 작년도 아닙니다. 올해 것만. 올해만 해도 이렇게 20가지가 넘어요. 그렇죠? 그만큼 힘들고 여러 가지 변수가 많다는 겁니다. 정시가 그래서 버티면 힘듭니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한번 고민하시고요. 나머지 것들은 중등진학연구에서 표점별로 대략적인 라인을 잡았습니다. 라인 잡았던 것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고 책자에 있을 것 같습니다. 표점 잡는 거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요것도 표도 아까 보여드렸던 거니까요. 가고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학교 가시기 전에 꼭 어떤 프로그램은 좋으니까요. 상향과 그리고 소신과 안정과 하향 세 가지로 나눠서 가군나군 다군 리스트는 준비해 가셔야 됩니다. 가갖고 선생님들이 무슨 무당도 아니고 점수 딱 주고 나면 어디 가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꼭 준비해 가세요.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라도 적어 가세요. 그래야만 선생님들이 그걸 기준으로 검색을 하든 그걸 기준으로 찾든 그리고 그 기준으로 해서 검색된 걸 내용을 통해서 이 아이에 맞게끔 조합을 하든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학생이 이렇게 적어왔다 칩시다. 가나다. 그럼 이거 갖고 선생님이랑 조합을 하는 겁니다. 나 가군에 이거 쓰고 나군에 이거 쓰고 다군에 이거 쓰자. 서강대 2개 별로 마음에 안 들지? 그러면 하나는 계약학과로 바꿔. 가군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고려대 가고 싶어? 그러면 고려대 건 낮춰. 해갖고 선생님이랑 의견을 조율하는 시기가 생기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가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 더 해볼까요? 이렇게 계획을 갖고 오게 되면 오히려 깔끔하죠. 예쁘고. 그래 넌 착하구나. 그러면 가군에서는 뭐 쓸래? 나군에서는 뭐 쓸래? 다군에서는 뭐 쓸래? 선생님 저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학과를 쓰고 싶습니다. 홍익대학교 서울 캠퍼스요. 안 돼. 여기는 존재하지 않는 대학이야. 그러면 저것만 바꾸자.
선생님 그러면 저는 좀 대학을 바꿀까요? 그래 바꾸자 해서 숭실대학교로 조금 더 상향으로 바꿔놓고 가천대와 인하대를 이용해서 하향과 안전까지 이렇게 바꾸는 과정들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A들이 가군과 나군의 다군의 상향 안정을 갖고 와야만 그걸 토대로 서로 이야기를 통해서 가공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거시적으로 나오는 표준 점수와 백분위를 가지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쪼개고 요리하고 해서 가나다군에 배치시키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시는 본질적으로 뭐다? 등수를 찾는 거다. 점수를 이용해서 등수를 찾는 거다. 그리고 군별 조합 굉장히 중요하고 프로그램은 참고 자료일 뿐. 그런데 그 참고 자료도 익숙해져야 쓴다. 선생님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애가 오는데 잠깐만 얘들아 이게 뭐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생님들도 꼭 연습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쓰셔야만 많은 정보들이 한 번에 눈에 들어오고 아이들이 왔을 때 그때 그게 어디 있었지가 아니라 자 네가 원하는 건 이거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런 거 보게 되면 이런 지표들이 나와. 그러니까 넌 여기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요. 프로그램 연습을 많이 하세요. 선생님 부모님들도 무료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요. 클릭하셔 보시게 되면 하나씩 많이 클릭할수록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눈이부시게에서 김혜전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등가 교환의 법칙.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를 희생해야 거기에 대한 대가를 얻을 수 있어요. 좋은 거, 귀한 거 포기하지 내가 갖고 있는 그만큼을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시 짧은 시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요. 그러면 내가 이 짧은 시간 내에 돌아오는 이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나도 그만큼의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시간, 집중력, 노력. 학생들도 찾아야 되고 부모님도 찾아야 돼요. 둘이 열심히 찾아서 갖고 와서 선생님이랑 토론도 해야 되고요. 그거 갖고 분석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등가교환 법칙 잘 생각하시고 정시 준비하셔서 꼭 학교에서 반드시 한 번은 검증하시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학교 선생님들 계시다면 그 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